네, 안녕하세요. 워카 김한용입니다. 최근 들어서 급발진 주장사고, 너도 나도 급발진이다 뭐다 얘기하지만 실제로 급발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죠. 법원에서 판결 땅땅땅 날 때는 급발진 아니다, 페달 잘못 밟았다 라고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99.9%입니다. 왜 99.9%냐면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딱 한 번 저거 혹시 급발진 아닌가? 라고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BMW가 이렇게 사고 나서 불이 붙어서 완전히 전소된 이 사건에 대해서 다들 기억하실 텐데, 그 법원 판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급발진이라는 건 존재한다 라는 근거로 삼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판결이 나온 것인지 이거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바른의 한시훈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변호사님 너무 잘생기시고 어떻게 이렇게 맨날 보는 분 같지? 감사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한시훈 변호사님이 저희 회사로 지금 출근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어. 아니 왜 변호사님이, 그것도 법무법인 바른이면은 엄청 큰 법무법인 아닙니까? 변호사 수 기준으로 8위, 9위 정도. 탑10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법무법인이군요. 예, 법무법인 그렇습니다. 맞죠? 이렇게 엄청난 회사에 계신 변호사님께서 저희 회사에 출근하신다고요. 제가 이번 달부터 해서 1년간 일단 모카에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1년이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 남길 때 한 번쯤 더 생각하고 남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혹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것들 궁금한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궁금한 것들 있으면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동차 관련 법적인 조언들 많이 여쭤보고 그걸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신 이유는요, 최근에 정말 엄청난 판결이 일어났다고 해서인데요. 판결 내용 조금만 말씀해 주시죠.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심 재판부에서 차량의 결함, 즉 급발진을 인정한 민사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민사사건 항소심, 즉 2심에서 최초로 급발진을 인정한 판결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 판결에 대해서 차량 수입사 측에서 상고를 제기했고, 2025년 7월 18일 대법원이 차량의 결함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하면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잠깐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와야 되잖아요. 맨 끝에 보면 결국 파기환송했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사고가 뭐였는지부터 일단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네, 사안을 살펴보면 해당 사안의 차량은 BMW 528i 승용차였고 운전자는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운전자의 남편분께서 탑승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2018년 5월 초순 10시 50분경에 호남고속도로 지선을 진행하시던 중 모 IC 부근에서 갓길로 진행하시다가 우측 톨게이트 진출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셔서 전방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운전자분과 조수석에 동승하셨던 남편분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아이고. 예. 차가 불이 붙었군요. 예. 이게 참 안타까운 사고네요. 사고에 누가 잘못했고 잘했고 이런 것들과는 관계없이 정말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것 없이 어쨌든 사람이 사망하게 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이걸 어떤 기술로든 막아낼 수 있으면 정말 좋았겠죠. 근데 어쨌든 사건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갑자기 어떻게 해서 재판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운전자와 그 동승자의 자제분들께서 차량 수입사를 상대로 차량 급발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심 재판부에서 차량의 결함, 즉 급발진을 인정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그럼 이 차는 급발진했다라고 판결이 나온 건가요? 2심 판결의 판결문을 읽어보면요, 첫 번째로 이 사건 자동차는 비교적 긴 거리인 약 300m 이전의 장소로부터 200km 이상의 속도로 고속주행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위 주행 중에 다른 자동차들이 달리지 않는 갓길로 진행하였다. 두 번째, 위와 같은 고속주행 중에 계속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비상경고등이 작동되고 있었다. 세 번째, 이 사건 사고 무렵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 중에 큰 굉음이 들렸고 다른 주행 차량과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자동차는 현저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네 번째,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 장소 이전에서는 80km 내지 100km 사이의 속도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과속 등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사실도 없다. 다섯 번째,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은 오전 10시 50분이고 맑은 날이었으며 조수석에 운전자의 남편이 탑승하고 있었고 당시 운전자는 만 66세의 여성으로 건강상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여섯 번째, 피고 측은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무렵 조향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았고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에 비추어 보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고 오히려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하여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자동차가 비상경고등이 작동된 채로 300m 이상의 거리를 갓길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속주행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및 위와 같은 고속에서 운전자가 조향장치를 작동시키는 것이 경험칙상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차량 엔진상의 결함이 있을 경우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브레이크 등의 미작동만으로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는 근거로 차량의 결함을 인정하고 급발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 판결에 대해서 누구도 이상하다고 얘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나온 항목들을 놓고 보면 정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을 수 있지만 밟았을 수도 있잖아. 이런 그렇죠?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비상등 켰어. 이 사람이 갓길로 잘 운전했어. 딱지도 끊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건 자동차의 죄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결국 그런 간접 정황들로 이 차량에 결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급발진 사고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자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나열했어요. 근데 의도가 없었다는 건 나열했지만 운전자가 실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없거든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가속 페달을 밟았어. 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을까요? 변호사가 주장한 바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 사고가 났을 때 그 차가 완전 무결하게 잘 작동되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건 BMW의 책임이다. 라고 주장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예. 그게 결국에는 제조물 책임 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이 통상적인 경우랑 조금 달라지는데요. 네. 그러면 대법원 판결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제조물 책임법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급발진 주장으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된 사안들은 대부분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가 문제되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차량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고,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서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겠죠. 왜냐하면 원고 측의 주장만으로 결함이 있었다라고 재판부가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갑자기 지 혼자서 쪽 갈라졌어요 라고 얘기하면 갈라졌으니까 너네가 잘못 만든 거 아니냐 하고서 이걸 원고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하고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뭐 예. 사실 그런 거죠. 종로에서 뺨을 딱 맞았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맞았어요 라고 입증해야 되는 건 본인이긴 하지. 그건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물건에 대해서는 정보가 워낙 비대칭적이니까 갈라졌어요 라고 얘기해도 원고는 물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린 잘못이 없는데요 라고 입증해야 될 책임이 제조사한테 있을 수 있다 라는 건가요?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리걸 마인드가 너무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사회에서 생산되는 제조물들은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많고 이에 대해서 소비자가 제조물에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상황을 가정해서 시청자분들의 집에서 밥솥이 폭발을 했다고 가정해보면 그 밥솥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될까? 변호사인 저도 사실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조물 책임법에서는 원고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어 손해배상을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입증 책임을 완화한다. 이게 말이 되게 어렵긴 하네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정말 모든 걸 입증해서 이렇게 해서 터졌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밝히는 게 아니라 저는 제대로 사용했는데요. 지 혼자 터졌어요 라고 하는 정도만 해도 그러면 그거 인정해줘야지. 예, 맞습니다. 이런 얘기죠?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동차에도 그런 것들이 적용되어서 나는 제대로 운전했습니다. 제대로 운전한 증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제대로 됐고 이거 제대로 됐고 이거 제대로 됐고 이 사람들은 다 제대로 된 선량한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운전한 거 맞죠? 그런데 자동차가 갑자기 튀어나왔으니까 이건 자동차의 문제죠? 아니란 증거를 대세요 라고 공을 던진 거죠. 근데 BMW 입장에서는 그걸 답을 주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차가 전소돼 버렸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EDR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다 전소돼서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BMW 입장에서는 그걸 최종적으로 자기가 정말 문제가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없어진 거죠. 브레이크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브레이크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입증을 하란 말이냐 라는 상황이 된 건데 그 상황에서 너네 입증 못하니까 너네 잘못이지 않니?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제조물 책임법 3조 2에서 결함의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고가 입증을 해야 되긴 한데 네. 훨씬 더 가벼운 정도의 입증만 해도 결함을 추정해주겠다. 그래서 그 결함 추정이 되면 이제 제조사 측에서 결함이 없었다, 혹은 그 결함으로 인해서 생긴 사고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생긴 사고다 등을 다시 입증하도록 해주고 있는 건데요. 조문을 간단히 살펴보면 이제 피해자, 즉 원고겠죠? 다음에 3개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1호,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호, 제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호, 제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3가지를 원고 쪽에서 증명을 하면 결함을 추정해주게 됩니다. 상당히 입증 책임이 완화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건 빼박켄트. 결국엔 BMW가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BMW가 당연히 모든 책임을 지고 회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심에서 각 4천만 원씩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대법원에서 이제 이게 파기가 됐다는 거죠. 3심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 구독자들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말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본 적이 없어. 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 예. 1심이 뭐고 2심이 뭐고 3심이 뭔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3심이라는 거, 대법원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재판은 형사재판, 민사재판 3심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1심은 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2심은 고등법원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심이 최종심으로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심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그 판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아, 일단 일사부재리니까 또다시 재판해주세요 하는 것도 안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파이팅 하다가 한번 졌어. 다시 한번 붙자. 그러고 또 한번 싸우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내 주장을 다시 한번 펼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항소심에서는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새로운 주장 또는 증거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에 갈 때는 그런가요? 대법원이 판단하는 거는 이제 2심의 판단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는 건데요. 법적으로 2심에 문제는 없었느냐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지 거기다 추가로 뭔가 내가 증거를 들고 가서 이것도 봐주세요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럼 2심이 잘 됐다고 했나요? 잘못됐다고 했나요? 어떻게 설명했죠? 이 사안은 결국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이 된 거는 이 사건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었느냐 여부인데요. 2심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던 건데요. 그런데 대법원은 이 사건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본 거죠. 그 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비정상적으로 주행하였다는 정황, 사고 직전에는 이 사건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주행하였다는 정황, 운전자의 운전 경력 등의 사정은 페달 오조작이 없었음을 추인시키는 간접 사실로 보기에 부족하다. 둘째,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 주변 차량들의 블랙박스에는 이 사건 자동차의 제동등이 점등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고에는 제동등 점등과 같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음을 추인할 만한 사정도 없다. 셋째, 원심은 자동차 엔진의 결함이 있을 경우 브레이크 페달이 딱딱해질 가능성을 근거로 들면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자동차 엔진의 결함과 브레이크 페달의 기능 사이의 상관관계가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운전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였음이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네 번째,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자동차는 전소되었다. 이 사건 자동차가 어느 지점부터 어떠한 경위로 급가속을 하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그렇다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약 200km의 속도로 주행하였던 것이 운전자가 차고 또는 알 수 없는 이유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운전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피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판단하면서 자동차의 결함, 즉 급발진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정말 안타까운 사고예요. 정말로 사고가 없었어야 하고 그리고 지금 돌아가신 분들은 자기가 뭘 밟았다 뭐 이런 걸 주장하지도 않았어요. 남아있는 유족들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건데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딱 짚어주고 있네요. 근데 대법원 판결에서 페달 오조작을 안 했다고 볼 수 없는 거다.
어쨌든 실수라는 건 사람이 하는 건데 페달 오조작도 충분히 있는데 2심에서는 그걸 잘못 판결했다. 왜 페달 오조작에 대해서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그런 일은 없다 식으로 해버렸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블랙박스에 제동등 점등되지 않았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사실 제동등이라는 거는 브레이크가 딱딱해진다고 해도 제동등은 들어오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 영상에도 보여드렸죠. 시동을 끄고 손가락 끝으로 살짝만 건드려도 제동등은 들어옵니다. 결국엔 여기 있는 이 사항들을 놓고 봤을 때 원고가 증명을 결국엔 해야 되네요. 예, 기본적인 사항들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등 앞서 말씀드린 사정들에 대해서는 원고가 일단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거, 이거는 그냥 사용자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네가 입증해! 하고 이렇게 입증 책임을 그대로 넘겨버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내가 제대로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되고, 특히 자동차 급발진 주장 같은 경우는 내가 가속 페달을 안 밟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라는 건 최소한 입증해야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나머지 급발진 주장 사고에 대해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물론 각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결론이 다르게 날 수 있는데 대법원이 제시한 일행의 기준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제조물 책임법들은 다른 유사한 급발진 주장 사고들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상황하고 다른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지금 예시로 든 것이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 않았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다는 증거도 없다 등등등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 만약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왔다 이러면 완전히 새로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게 페달 블랙박스에 찍혀있다, 그럼 또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은 어디까지나 요 사안에 대해서만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급발진 나도 경험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를 들면 디젤링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RPM이 왕 올라가는데 디젤 같은 경우는 엔진 이상으로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고, 심지어는 가속 페달이 어디 걸려갖고 가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건 자동차의 오류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브레이크는 그 오류를 이길 정도로 충분히 강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램프는 정말 문제없이 항상 켜진다. 이건 ECU가 고장나든 무슨 일이 있든 간에 그냥 단순히 벽에 있는 스위치를 켜고 끄는 거랑 똑같이 지극히 단순한 장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게 지금 2018년 5월인데 지금 대법원 판결이 2025년 7년이 걸린 겁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재판을 3번 받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1심, 2심, 3심을 다 거치게 되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판결이라는 게 빨리 나올수록 좋은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사건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리 많아도 그렇지. 아니 그럼 법원에서 판사를 더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사건들에 따라 기간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대법원 판결까지 7년 2개월 기간이 길다는 느낌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결국 항소심은 2020년에 선고가 됐었는데요. 대법원이 약 5년 가까이를 고민을 하신 거거든요. 예, 쉽지 않은 결정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국민 여론들도 고민을 어느 정도는 해야 했을 거고, 그런 것들도 고려되나요? 여론도? 사실 뭐 여론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역시 변호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될 발언을 굉장히 피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론 때문에 그게 바뀌진 않겠지만 그래도 여론도 조금 신경을 어쨌든 이게 되게 조심스럽다. 이게 근데 이런 문제가 크게 되고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사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올 거고 그런 판단하시는 판사님들도 기사 같은 것도 분명히 보실 거는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실 것도 같긴 하다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급발진 관련해서 송사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도 계속 벌어집니다. 몇 주 전만 해도 3건, 4건씩 자동차들이 가게로 돌진한다든지 약국으로 돌진해서 약사를 돌아가시게 하고 집으로 돌진해서 할머니 집에 놀러왔던 어린 10대 소녀를 숨지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의 생각 중에 많은 부분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게 급발진이구나, 브레이크를 세게 더 밟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가속 페달을 더 밟아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급발진 관련한 주장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장하는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 좋을까요? 아니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운전자께서 급발진으로 주장하시는 교통사고에 있어서 크게 소송 유형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운전자께서 사망하셨다면 유족께서 제조사를 상대로 급발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한 혹은 수입한 당신 회사들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어쨌든 이게 교통사고가 난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형사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운전자의 과실로 일어난 교통사고다라고 판단이 되면 기소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또 형사재판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 두 가지 유형에서 급발진 여부가 다투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급발진 여부들이 문제되는 민사 판결문, 형사 판결문들을 검토를 해보니까 핵심적으로 판단되는 사항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가장 핵심적인 정황 중에 하나로는 방금까지 얘기를 했던 차량 뒤편에 제동등이 점등되었는지 여부인데요. 원칙적으로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등이 점등되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결함으로 운전자가 제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급가속을 한다면 그 상황에서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는 게 당연하겠죠. 당연하다고요? 브레이크를 밟는 게 당연하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되는 거는 차가 가속되면 브레이크를 당연히 밟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시각이라서 거기서 의견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보면 생각하는 것과 똑같지 않더라. 가속 페달에서 차가 튀어나가면 발을 떼서 옮겨 밟는 게 아니라 그걸 더 밟더라 라는 거예요. 전까지는 사람들이 믿지 않다가 페달 블랙박스가 나오면서 아이러니하게 그걸 보고 나서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정말로 가속 페달 밟는 사람이 있구나 예. 라는 걸 이제는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는 좀 합치되는 것 같아서 예. 그나마 다행이다 싶긴 해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급발진 상황이다 라고 하면 브레이크를 밟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오인해서 가속 페달을 밟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안 밟을 수도 있을 거고요. 일단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조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제동등이 켜지겠죠. 그러면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라던가 그 도로의 CCTV 등에 제동등이 점등된 게 찍힐 겁니다. 제동등이 점등됐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 라는 상황인데도 차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간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급발진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승소 가능성도 약간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반대로 급발진이라고 주장되는 차량의 뒤편의 영상을 봤는데 제동등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일단은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었다고 봐야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지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장치니까요. 그러면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었는데 어떤 페달을 밟고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는 이제 가속 페달이겠죠. 네, 그러겠죠. 그러면 네. 가속 페달을 오인해서 밟은 거기 때문에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형사 소송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이제 낮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EDR 기록 분석인데요. EDR은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의 약자로 사고 전후 일정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는 사고 기록 장치입니다. 보통 사고 발생 5초 전부터 브레이크 작동 여부, 가속 페달의 작동 정도, RPM 등 주요 주행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저장됩니다. EDR 기록을 통해서도 운전자가 사고 발생 전에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차량의 결함에 따른 급발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EDR 데이터를 어쨌든 법원은 신뢰를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EDR 데이터를 믿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너무 과도한 주장인 것 같고, 사실 EDR이라는 게 이 사람이 밟았어 안 밟았어 온오프로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밟았으면 얼마나 밟았고 그 전에 그 후에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면밀하게 저장해주는 장치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모든 데이터가 정상인데 가속 페달을 밟은 그 숫자만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은 그 숫자만 잘못 나오기는 참 쉽지 않죠. EDR 자체를 못 믿어버리면 세상에 어떤 데이터도 믿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재판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거는 예, 사실을 가릴 수가 없게 되죠. 네, 그리고요. 사고가 난 뒤에 차량이 전소되거나 하지 않았다면 네. 차가 남아있을 텐데 그 차 상태를 확인을 해서 사고 낸 차량의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브레이크 작동 시에 제동등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는지 여부도 보고 있고요. 도로에 남아있는 스핀마크 또는 요마크의 발생 여부, 블랙박스에 녹음된 차량 탑승자들의 음성, 그 다음 사고 전후로 비정상적인 엔진음이 발생했는지 여부, 운전자의 운전 경력, 운전자와 탑승자, 목격자 등의 진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차량의 결함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다 볼 필요는 사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피해라는 게 워낙 크고 워낙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이 원고들의 모든 사정을 다 들어보고 혹시라도 원고가 정말 억울한 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겠다는 내용이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확인했는데 재판이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면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형사가 있고 민사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형사는 옛날에 수사반장에 나오는 그분들 아니에요? 자, 체포하겠어! 뭐 이런 게 형사 아닙니까? 네, 그게 결국 형사 재판이 이루어지는 수사 과정의 일환입니다. 결국은 일단 수사 단계가 있고 재판 단계가 있는데요.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경찰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사를 해서 이 사안은 피의자가 잘못한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면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가 되면 이제 형사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사 재판이라는 것은 어쨌든 검사가 원고가 돼서 이 사람을 소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잘못했는지를 나라가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형사. 그렇습니다. 예, 검사님이 잘못을 증명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이 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셔서 오해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2022년에 강릉에서 있었던 KGM 티볼리 에어가 급발진했다 하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할머니가 굉장히 안타깝게 그 손자를 뒤에 태우고서 사고가 나서 그래서 손자가 사망하게 했던 그런 사고인데, 이 사고에서 급발진을 주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지만 그때 당시 사고는 길 가던 모닝을 한번 쳤어요. 친 상태에서 운전자가 굉장히 당황했고 그 상태에서 차가 가속돼서 그래서 도랑으로 빠지게 된 이런 사고입니다. 이 사고가 나고서 많은 분들이 이거 급발진 인정됐다라고 또 얘기를 하세요. 급발진 인정됐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던 이유가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를 해서 이게 재판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사 사건에서 형사 무죄가 난 것과 같은 겁니까? 무죄가 됐다라는 거랑은 조금 다른데 결국에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였다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 단계에서도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경찰 단계에서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건 누가 판단하죠? 그 재판이라는 건 검사와 변호사가 치열하게 다투고 모든 정보를 다 모은 다음에 그걸 판사가 판결을 내려야지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건데 경찰이 경찰 단계에서 조사하다 말고 요거를 그냥 불송치로 결정하자 그러고서 땅땅땅 하고 자기들끼리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경찰 단계에서도 경찰이 조사를 해서 이거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검찰에서도 혐의가 있다고 보시면 기소를 하게 되고 혐의가 없다고 보시면 결국에는 불기소 처분을 하시게 됩니다. 아, 그럼 여러 단계가 있군요. 이게 실제로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경찰 단계에서 스톱하느냐, 검사 단계에서 스톱하느냐, 어떤 곳에서 그게 스톱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스톱될 수 있는 여러 단계가 있고 그럼에도 이건 다퉈볼 만한 그런 사안이다라고 하면 그런 재판까지 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그때 당시 급발진이 인정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이건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리한 사건입니다. 근데 불기소라는 것은 KGM이 책임져라 라고 경찰이 판단 내린 것이 아니라 할머니를 처벌할 것이냐를 놓고서 처벌하도록 재판에 올리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경찰 단계에서 더 이상 올리지 않은 사건인 거죠. 진짜 제가 생각해도 그걸 처벌하겠다고 올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근데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방금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린 것과는 또 사실관계가 다르겠죠, 이 사안은. 예, 이 경우는 피의자가 운전자니까 이건 상황이 완전 정반대긴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사 사건에서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시는 쪽이 원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원고가 전제 사실들을 입증해야 되는데, 반대로 형사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소송까지 가게 되면 검사님께서 이 사건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건이다라는 걸 입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기 위한 심증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재판부에게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제 형사 사건은 멀쩡한 시민을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너 유죄야 라고 하고서 처분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방어 체계로서 그걸 명확하게 입증을 해라 라는 거죠.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무죄다. 그러니까 그 입증의 정도가 형사 사건에서는 더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운전자의 과실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클 것 같아 라고 정도는 안 되는군요. 예,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판단하시더라도 그래도 다른 가능성, 즉 결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기소를 하기 어렵고 유죄를 선고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거가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이건 아니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운전자가 잘못을 했다라는 명확한 증거만 없으면 그러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군요. 이런 경우는. 예, 결국에는 이게 직접 증거가 있으면, 예를 들어 이런 급발진 사건에서는 차량 내부에 발 부분을 비추는 블랙박스 있으면 사실은 직접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운전자가 가속 페달 밟았네. 벌금. 밟았으면 과실일 거고요. 가속 페달 안 밟았거나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급가속을 했다. 그럼 이건 차량의 결함이겠죠. 그럼 당연히 예, 그렇겠죠. 명백합니다. 네네. 이렇게 사건 자체를 명백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직접 증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직접 증거가 있는 사안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증거에 따라 판단을 하면 되는데, 많은 사안에서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럴 때는 간접 증거들로 추론을 하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은 결함의 가능성이 조금 의심이 된다면 결국 기소하거나 유죄 선고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일단 뭐 결함의 가능성은 둘째치고라도 어쨌든 밟았다는 걸 검사가 입증해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벌금을 내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기게 되는군요.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발진 인정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검사가 입증할 수 있는 책임이 없다면 운전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 처벌 판결이 나오지 않는 거지 그게 급발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와 민사를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얘기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네요. 더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급발진 주제에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잘못 밟아서 사람이나 뭐 건물을 다치게 하겠거나, 알고 있는데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하면 뭔가 이득이 있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득이 있네요. 그러면 어지간한 사고를 냈을 때 내가 페달을 비록 잘못 밟았더라도 예. 이거 급발진입니다라고 주장했을 때 손해볼 건 없네요. 일단 벌금을 안 내도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급발진 주장 사고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본인이 사실은 가속 페달을 밟은 걸 아시면서도 일단은 힘든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급발진을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아니면 실제 진짜 오해를 해서 나는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세게 밟았는데 그게 가속 페달이었던 경우, 그러니까 실수로 내가 잘못 알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샤스파이가 사고를 냈다 그러면은 일단 급발진 주장했을 때 손해볼 건 없네요. 결국에는 내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해서 주장하시는 거라면 그냥 내 생각대로 주장하시는 거니까. 아니 특별히- 가속 페달을 밟은 걸 알았어. 알 때 알았지만 거기서 관심치사나 뭐 이런 걸 받고 싶지 않아서 예. 그냥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면 정말 예.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러면 결국에는 입증 책임이 수사기관에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반대로 그게 내가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가 사실 알고 있는데 허위의 주장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허위의 주장이 확인이 되었을 때는 그게 양형 사유로서 더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검사님이나 재판부께서 보셨을 때 이 사람 분명히 가속 페달 밟은 게 맞는데 지금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네? 라고 하면 더 무겁게 처벌되는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사안에서 A 피고인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있는데 B 피고인은 제가 잘못이 아니고요 이 차량이 잘못입니다 라고 한다면 판단하시는 판사님께서는 뉘우치는 사람에게 더 선처를 하실 가능성이 크겠죠. 만약에 그걸 주장할 거면 끝까지 진짜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게끔 진실되게 주장해야 돼. 일관성 있게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가야 되고 중간에 혹시라도 아닌가 이런 얘기 한마디 하는 순간 바로 이거는 큰일 납니다. 일단은 거짓 주장을 해서는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이게 사람이 다치게 하고 이렇게 됐으면 성인인 이상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사고는 언제나 벌어져요. 페달 오인 사고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전운전하는데 더 신경 쓰셔야 되고 저만 해도 일단 예전하고 몸이 완전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느 순간 되면은 더 이상 운전 못하는 상황이 생기죠. 모든 거 다 졸업해야 되잖아요. 운전도 언젠간 졸업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운전을 졸업하셨을 때 이제 운전을 끝내고서도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우리 사회도 이런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이 이동하기 위한 이동권을 충분히 고려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목화 김한용이었습니다. 네, 한시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영의 녹화 소차 이야기 세상은 넓어 차들은 달려가지 하나 둘씩 펼쳐지는 차의 모험 바퀴 아래 세상은 무궁무진해 목화에 몰두해 이